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실제 수업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챕터 1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장은 유체의 일반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1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1장 이렇게 들어가서 1장에 이제 유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 2장에서는 우리가 유체역학을 배우면서 유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유체의 이제 성질에 대한 얘기. 또 3장의 유체의 이제 정력학, 정지연 상태에서의 유체의 그 작용하는 힘의 관계. 그 다음에 그 4장부터는 유체의 이제 운동에 대한, 운동학에 대한 얘기가 쭉 진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5장 또는 6장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매 시간 뭐 저하고 공부하는 거, 지금 다행히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제가 이렇게 노트 해주고 이렇게 해놓은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몇 번이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인터넷 강의의 그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1장으로 들어갑시다. 1장은 먼저 이제 유체역학이라는 게 어떻게 발달됐나, 그 유체역학의 발달사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의 발달은 뭐 예전부터 유체라는 건 다 이용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원시 시대에도 뭐 뗏목 만들고 어쩌고 했는데 그건 이론적인 것보다는 개념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간 것이 이제 18세기 들어서부터 여러 사람들이 있죠. 베르노이랄지 또는 오일러랄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 그 특징은 이런 거예요. 유체라는 건 성질이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가장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게 점성이라는 겁니다. 점성, 끈적끈적한 성질.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을 시킬 건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초창기에 오일러랄지 베르누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론적인 유체역학을 할 때는 대개 이상유체를 봤습니다. 비점성 유체. 비점성 유체에 대한 이제 이론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게 18세기에 이렇게 쭉 해서 18세기, 이제 19세기에 들어서는 이런 그 비점성 유체의 해석만 가지고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실제 유체라는 건 점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비점성만 다룬다면은 그 더 이상 발전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20세기 이제 이렇게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는 이 네이비어 이런 사람이 또는 스톡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점성 유체에 대한 그 이론을 성립하기 이론들을 갖다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 네이비어 스톡스의 방정식이랄지 이런 것들은 점성 유체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점성 유체를 어떻게 취급할 건가 하는 것들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자, 유체가 이렇게 이제 점점 발달해 가는데 이런 점성이나 이런 것들이 물이나 뭐 이런 액체의 경우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그러나 기체나 이런 것들은 점성이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생각들을 안 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으면서 이런 비행기 또는 로켓 이런 것들이 초음속을 돌파하고 이럴 때 도달하게 되니까 이때는 이제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점성까지도 문제가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활발하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둔 사람이 바로 이제 프란틀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프란틀이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 경계층 이론. 경계층 이론은 유체가 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성의 영향을 나타내는 영역, 바로 이게 경계층입니다. 이게 점성의 영향을 나타내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그때 두께랄지 거기에서의 그 속도 분포 이런 것들을 발표한 사람이 바로 프란틀이에요. 그래서 이 프란틀에 의해서 초음속 그런 비행기나 또는 항공 우주 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개발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점차 발달해 오다가 요즘은 이런 유체역학의 연구가 인체, 혈액순환이랄지 뭐 이런 데까지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유체역학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바로 이런 인체 혈액순환, 생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초음속,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인간들이 우주 여행도 쉽게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계략적인 유체역학의 역사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죠.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체라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유체. 그래서 실제 이제 유체라는 걸 한번 정의해 보자 하는 얘기죠.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물체들은 고체, 유체, 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고체가 있고 여기 이제 유체가 있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고체라는 건 유체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냐? 고체라는 거고 유체라는 건 어떻게 구분이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체하고 유체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어떻게 구분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철사가 있다는 거, 철사하고 그 다음에 유체,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철사하고 물하고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서 구분을 할 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철사라고 해도 되고 고무라고 해도 돼요. 고무 같은 거 역시 다 고체예요. 자, 철이나 고체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사를 우리가 잡아 늘렸다가 어느 한계까지 늘렸다가 놔주면은 다시 원래로 되돌아와요. 여러분들 책에 그림 1을 한번 보세요. 그 솔리드 고체를 비틀었다가 그 힘을 제거하면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죠. 이게 바로 고체예요. 그걸 우리가 탄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형을 주었다가 그 변형시킨 힘을 제거하면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게 이게 바로 고체입니다. 또는 지금 이런 고무줄이 있다고 봅시다. 이 고무줄에 힘을 줘가지고 늘려보자고요. 이렇게 늘렸어요. 늘렸다가 힘을 제거해버리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죠. 왜? 탄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고체예요. 근데 물은 어때요? 물을 늘렸다가 놔주면 다시 원래 되돌아가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유체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유체는 우리 책에 13페이지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체는 탄성 한계 내에서 힘을 받으면 변형을 일으키고 그 힘이 소멸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을 갖는다. 이게 고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체는 어떠냐? 유체는 전다 능력을 받으면 연속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물질. 전다 능력을 받으면은 여기에 의해서 연속적인 변형을 일으킨다고요. 전다 능력을 받으면 시어 스트레스죠. 시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연속적으로 변형이 일어난다. 연속적으로. 한 부분만의 변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변형이 일으키는. 이게 바로 유체다고요. 이거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이런 거. 자, 여러분들 여기 연못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큰 연못이 있는데 여기 물로 지금 채워져 있죠. 연못 한가운데 돌을 여기에 던진다고 보자고요. 연못에 돌을 던진다는 얘기는 바로 물의 전다 능력. 전다 능력은 자르는 힘이에요. 바로 전단이니까 물에 돌을 던지는 게 이게 바로 전다 능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속적인 변형을 일으킨다. 이 돌에 의해서 여기에 물결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물결이 점차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쭉 퍼져나가요. 연속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상황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여기 물이 있으면은 물 입자들이 쭉 있겠죠. 이렇게. 입자들이 있는데 요 입자 하나가 자, 전단력을 받아서 이만큼 힘이 가해졌어요. 그럼 변형이 일어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입자는 요것과 옆에 붙어 있으면서 끈끄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점성. 이게 이것과 똑같이는 가지 않아도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 옆에 있는 것은 또 그 옆에 있는 입자, 그것과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끈끄는 그 점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따라서 움직여요. 이렇게. 그 옆에 거 좀 움직이고.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연속적인 변형이라고 그래요. 연속적으로 변형이 일어난다. 바로 이게 유체라는 얘기예요. 왜?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고체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유리창에 그 돌을 하나 빵 던지면은 거기 구멍만 뻥 나고 말아요. 계속해서 옆으로 파도가 일어나듯 이렇게 퍼져나가지는 않죠. 고체는 그러지 않죠. 바로 이게 유체예요. 그래서 유체라는 것은 정의, 바로 전다 능력을 가하면 연속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 바로 이게 유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체는 전부 뭐를 있냐?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유체는 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점성을 가지고 있다. 점성. 이렇게 이제 점성을 가지고 있는 유체, 이제 실제 유체인데, 이 점성이라는 건 크기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8세기에 오일러나 베르누이 이런 사람들은
초기 유체역학을 이론적으로 이제 그 풀어나갈 때는 이 점성을 무시해버렸어요. 점성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하나의 입자로 본 거죠. 이렇게 해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성, 점성이 있냐 없냐. 실제 유체는 점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유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자. 이건 비점성이에요. 점성이 없는 유체, 이걸 우리가 이상유체라고 하자. 존재하진 않죠. 실제는 다 점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상유체라고 얘기해요. 아이디얼 가스, 아이디얼 플루이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비점성 유체를 우리가 이상유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체를 취급하는 것도 역시 이 실제 유체는 비가역 과정이에요. 비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이라는 얘기죠.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올 수 없는 이게 바로 실제 유체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 거의 뭐 가역 과정과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체라는 건 또 두 개로 나누죠. 기체하고 액체가 있어요. 기체하고 액체. 근데 기체와 액체는 좀 또 달라요. 액체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물과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체는 이렇게 액체하고 기체가 있는데 액체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 액체라는 것은 압축이 안 된다. 왜? 입자와 입자가 다 붙어 있으니까 더 눌러봐야 체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기체라는 것은 이건 입자와 입자 사이 간격이 있죠. 간격이 존재해요. 대부분의 기체는 어떤 공간에 기체를 채워넣게 되면은 이 기체는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공간 전체를 메우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기체의 밀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 이런 것이 바로 또 기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고체는 뭐냐, 유체는 고체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체의 정의는 전다 능력을 받으면 연속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게 바로 유체다. 그럼 연속적인 변형은 왜 일어나냐?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유체는 모두 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섹션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체를 우리가 취급할 때 어떻게 이제 취급할 거냐 하는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유체를 우리가 취급할 때 이 방 안에 있는 공기 입자들을 공기를 한번 해석한다고 보자고요. 이 방 안에 공기 띄엄띄엄 그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 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방 안에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지금 있을 겁니다. 그 입자 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방 안의 공기를 우리가 취급할 때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하고 요 밑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거하고 그 성질이 다 다르겠죠. 그죠? 이것과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일일이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해석을 할 거냐? 그건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방 안에 들어있는 공기들 뭘로 보냐? 균질의 물질로 봐버리자. 어디에서나 성질이 똑같은 물질로 취급해버리자. 바로 그게 연속체예요. 컨티뉴. 연속체. 연속된 그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체를 앞으로 취급할 때는 연속체로서 가정하자. 유체를 취급할 때 연속체로 가정해버리자. 왜 그러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밀도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밀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 어떤 만큼의 이런 그 부피가 있다고 보죠. 이거 부피. 이것의 질량이 mkg이라고 작아요. 그럼 밀도는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밀도입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퍼 메타 3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기의 밀도를 알기 위해서 공기를 채취하자고요. 채취할 때 어디서 채취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여기에서 공기를 채취한다고, 샘플을 채취한다고 봐. 이렇게 채취한다. 그럼 여기는 입자가 하나도 없어요. 입자가 없기 때문에 여긴 질량이 굉장히 작죠. 근데 만일에 샘플을 여기서 취한다고 보자. 이렇게. 취하면은 여기는 입자들이 여러 개 들어있죠, 지금. 그러죠? 여기에 입자들이 이렇게, 여기도 입자가 있고, 공기 입자가 있고, 이렇게 공기 입자가 많이 있으니까 이건 질량이 커요. 똑같은 부피라고 해도 이건 질량이 크니까 밀도 커요. 그러나 여기는 같은 부피인데 거의 밀도, 공기 입자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질량이 작아요. 따라서 두 개의 밀도가 차이가 있죠. 두 개의 밀도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취급을 할 거냐고요. 이렇게 취급하지 말고 요 두 점의 밀도가 같다고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취급하자 하는 게 바로 연속체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유체를 취급할 때 이와 같이 유체라는 건 한 병 속에 들어있으면 그 유체에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한 공간에 있으면 그 공간에 있는 유체에 다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은 유체학과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방정식 내가 얘기해 볼까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 알고 있죠?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알고 있죠? 그거 유체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유체역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유체에다가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거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게 바로 유체역학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유체역학이 이게 어렵다고 자꾸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건 고체나 이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죠. 않으니까 또 눈으로 이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상상력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어렵다는데 그거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을 유체에다 적용시키는 게 바로 유체역학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해결해 나가면은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렇게 유체라는 걸 정의하고 어떻게 다룰 건가 이제 봤으니까 유체를 취급하기 위해서 또 하나 이제 조건들 봅시다. 차원이라는 얘기부터 이제 또 하겠어요. 디멘전. 차원. 여러분들 차원 뭐 잘 알고 있죠. 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것은 이제 공간, 선과 공간, 뭐 면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할 때 1차원은 직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다. 거기에 4차원 하면은 시간까지 더해진 것을 이제 4차원이라고 해요. 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취급하는 차원이라는 얘기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 물리적인 현상을 몇 가지 이제
물리적인 값으로 변화를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간 하면은 뭐 시도 있고 분도 있고 초도 있는데 이런 시간이라는 걸 시, 분, 초를 뭉뚱그려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간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개념, 그리고 길이 뭐 이렇게 유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성질들 이걸 대표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이제 차원이라는 거죠. 이 차원이 왜 중요하냐면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유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럼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현상을 해석할 때 뭘로 해석해야 되냐? 이론적으로 해석에 불과할 때는 이것이 변화해서 일이 되냐? 아니면 이거 동력이 되냐? 아니면 이게 뭐냐? 거기에 따라서 차원을 가지고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하면 이제 차원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원을 굉장히 유책학에서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원, 유체역학에서 취급하는 차원은 기본 차원이 세 가지입니다. 시간은 t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길이 L로 표시합니다. length 해가지고 그리고 질량 M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에서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차원은 이 세 가지예요. 시간, 길이, 질량. 중량이 아니에요. 질량이기 때문에 이 기본 차원, 바로 이제 이건 기본 차원이 이건 질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일에 중량, 즉 힘을 낸다면 F를 쓰죠. 뭐 과거에는 그런 중량계에서는 중량을 썼는데 요즘은 중량 쓰지 않습니다. 다 질량을 써요. 이렇게 해서 이 기본 차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새로운 조합 차원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이걸 속도라고 해요. 속도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즉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인 길이에요. 따라서 이거의 차원은 뭐냐? L t-1이다. 이렇게 쓰죠. 그죠? 길이가 L이고 시간이 t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속도예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그럼 뭐예요? 가속도,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냐고요. 1초 동안에 속도 변화가 얼마냐.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예요. 이건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준 겁니다.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화했냐. 자, 이 속도 변화니까 이것도 속도죠. 따라서 이것은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줬으니까 L t-2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힘이라는 거. 힘. 자,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하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랬어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랬죠.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질량은 m이에요. 가속도는 L t-2 이렇게 돼요. 그래 바로 이게 힘이에요. 그러면 일은 또 뭐냐? 일은 이건 힘을 줄여가지고 움직인 거리예요. 즉 길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니까 이건 m L제곱 t-2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일이에요. 자 그러면 동력은 요 일을 한 1초 동안에 일을 얼마나 했냐. 이게 바로 동력입니다. 1초 동안에 한 일의 양이 얼마냐. 따라서 이건 m L제곱 t-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차에 들어가면 돼요. 에너지라는 건 여기에 들어가요. 일에 들어가죠, 에너지. 힘, 여기 이제 무게가 이거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면은 여러분들 차원 뭐 구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편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차원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다. 이것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냐? 근본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예제 문제 하나 보고 갈까요? 예제 142를 보고 갑시다. 다음 식은 관 속에 점성유체가 를 때 관의 길이에 따른 손실을 계산한 식이다. 다음 식에서 h의 차원을 구하라. 여기서 나누다는 관마찰 계수로 상수고 L은 관의 길이, D는 직경, V는 속도다. 그랬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H 이꼴 나누다 D분의 L 2G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나누다 이거 뭐라고 했냐면은 관마찰 계수라고 그랬어요. 즉 상수라고 그랬어요. 상수라는 건 뭐예요? 무차원이라는 얘기죠. 상수는 무차원이에요. 자, L은 길이, D는 직경, 그리고 V는 속도, G는 가속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거 무차원이니까 무차원 건 빼버리고 L은 길이니까 L. 자, D도 직경도 길이죠. L. 그리고 위에는 지금 속도의 제곱 L T-1의 제곱. 자, 가속도 L T-2 이렇게 돼요. 바로 이게 H의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L 없어지고 여기는 L제곱 T-2제곱이니까 T-2제곱이 뭐가 남아요? L만 남아요. 그러죠? L. 그래서 H의 차원은 L이다. 길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보통 이걸 손실수두라고 얘기합니다. 수두라고 해서 이게 달시 바이스바 방정식의 관에서의 손실수두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수두라는 건 물기둥의 높이입니다. 물기둥의 높이. 높이니까 바로 뭐가 돼요? 메타가 되겠죠. 메타 또는 센티메타. 뭐 이렇게 해서 차원 L을 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 다음 예제 한번 볼까요? 142. 다음에 프로드 넘버는 차원 해석에서 중력의 관계들은 중요한 무차원수다. 중요수이다. 프로드 넘버의 차원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프로드 넘버는 뒤에 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루트 GL분의 V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프로드 넘버라고 그래요. 이건 속도고 중력 가속도 길이. 자, 그러면은 이 FR의 프로드 넘버의 차원은 뭐냐고요. 구해보자. 속도니까 L T-1이죠. 자, 가속도는 L T-2 그리고 길이 L 이것의 2분의 1승입니다. 2분의 1승. 그럼 뭐가 나와요? 이거 L T-1이고 L T-1이죠. 1. 뭐 이거 상수예요, 상수. 상수란 얘기는 무차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차원수다. 그래서 그건 차원이 없는 그런 값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